영상을 잠깐 하나 보시게요. 쉬어간 차원에서. 스마트 공장을 구축하고 있는 국내의 한 기업을 찾았다. 2007년 외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면서 본격적인 스마트 공장을 시작한 이 기업은 현재 국내에서 가장 발전된 수준의 스마트 공장을 가지고 있다. 기업의 주력 제품인 저압 차단기와 개폐기를 생산하는 이 공장은 정보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전 라인에 걸쳐 완전 자동화가 구현되어 있다. 부품 공급부터 조립, 검사까지의 모든 과정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 스마트 공장으로 바뀌고 난 후 생산성이 더 향상됐다. 이 스마트 공장의 경우 완제품의 조명을 비춰 이상 유무를 판단한다. 육안으로 검사할 경우 작업자에 따라 생길 수 있는 차이가 로봇이 대체함으로써 최소화됐다. 저 같은 경우는 품질 관리 쪽을 가능해진 전공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품질 경영 이렇게 자동화가 되면 포장하는 라인 역시 자동화되어 있다. 검사가 중요한 자동화되면은 감지 센서를 통해 모든 게 포장재의 크기가 자동으로 정해지고 듣죠. 품질 경영도 언젠가는 사장될 학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커다란 위험한 포장 발언이긴 로봇은 한데 상자에 따라 품목별로 일정한 간격에 맞춰 제품을 포장한다. 대부분의 제조 현장에선 여전히 인력에 의존하고 있는 작업이지만 이곳에선 자동화 로봇이 대신하기 때문에 사람이 힘들게 일할 필요가 없다. 제품을 이송할 때도 마찬가지다. 부품부터 완제품까지 모든 이송은 무인 운반차가 담당한다. 무인 운반차는 바닥의 녹색선을 따라 공장 곳곳을 돌아다닌다. 프로그래밍된 명령에 맞춰 부품은 생산 라인으로, 완제품은 포장 라인으로 이동시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자동화 시스템은 공장에 어떤 효과를 가져왔을까? 상당히 많은 효과가 있습니다. 일단 생산성은 2배로 향상이 됐고 더불어 품질도 한 10배 이상 향상이 됐습니다. 생산성 향상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속도, 그 다음에 품질입니다. 자동화를 하면서 균일한 품질로 생산이 되기 때문에 불량률이 10배 이상 개선이 됐고 또 설비를 이용함으로써 그 속도도 2배 이상 빨라진 그런 사례를 갖고 있습니다. 스마트 공장의 효율성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공장의 설비들은 생산관리 시스템과 연결돼 실시간으로 제어, 분석되고 있다. 주문, 생산 계획, 자재 발주의 모든 과정도 수요 예측 시스템을 이용해 일괄적으로 관리된다. 유연 생산 시스템이 구축된 것이다. 예전에는 수작업으로 영업사원이 수요 예측을 실시를 했습니다. 요즘은 고객이 원하는 물량을 현장의 캐파, 어느 정도로 생산할 수 있는지를 시스템적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APS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통해서 고객에게 정확한 납기를 적용해주고 현장에서는 그 납기에 맞게끔 수요 예측을 해서 생산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시스템적으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 공장은 보다 효율적인 생산을 이뤄내고 이것은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 제조업의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스마트 공장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다. 네, 잘 보셨죠? 이어서 설명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스마트 팩토리 개념 및 특징을 이어서 보시면요. 스마트 팩토리의 특징으로는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지, 여기는 감지가 있죠. 감지, 그 다음에 감지한 걸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합니다. 판단을 우리가 하는 경우도 있고요. 좀 더 고도화되면은 이제 머신러닝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딥러닝, 머신러닝 이용해서 요새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서 한창 많이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 그런 분야죠. 판단을 하는 거죠. 뭐에 대한 판단이겠어요? 공정 과정에서의 어떤 그런 불량률 혹은 오차 혹은 뭐 각종 이슈들이
언제쯤 어떤 조건에서 뭐 발견이 될지 뭐 이런 것들 발견이 되고 있는지 모니터링도 하고 발견이 될지에 대해서 예측도 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마지막으로 제어는 설비 제어 같은 게 되겠죠. 그래서 감지, 판단, 제어 이 세 가지로 저희가 이제 좀 스마트 팩토리 특징을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먼저 이제 정보와 감지를 위한 건데, 감지 같은 경우는 제조 현장에 이제 센서 그리고 디바이스를 통해서 정보가 자동으로 어디로 갑니까? 디지털로 변화를 해서 클라우드나 아니면 뭐 물리적인 서버에 들어가겠죠. 이거 같은 경우 제가 말씀드린 4차 산업혁명에서의 현장,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디지털화가 되는 거죠. 변환이 되는 거. 그렇죠? 이런 게 자유자재 되는 게 4차 산업혁명 시대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이렇게 각종 데이터들이 디지털로 변환이 되는, 네, 그렇게 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그 데이터에서 어떤 이상 현상을 발견하기도 하고요. 모니터링을 하는 거죠. 장점은 밑에 나와 있는 요것들입니다. 실시간 측정, 실시간 모니터링 가능하고요.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데이터 측정을 통해서, 그 자동 수집을 통해서 빠른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혹은 놀고 있는 친구가 누군지 실시간으로 모니터할 수 있기 때문에 즉각 콕콕 집어서 일을 시킬 수가 있겠죠. 사람이 아니라 기계예요. 사람 좀 쉴 수도 있죠. 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이 데이터 신뢰성 확보예요. 이게 수기로, 그러니까 아직까지 많은 그 협력업체들, 우리 청주에도 하이닉스가 있다 보니까 협력업체들이 있을 것 같아요. 반도체 관련된 협력업체들. 1차 협력업체 같은 경우는 우리 모기업, 대기업이라고 하죠. 대기업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그런 그 공정 환경이 구축되어 있어요. 제조 환경이 우수합니다. 1차 협력차는 주로 이제 그런 것들을 대기업 혹은 중견기업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요. 2차 협력사, 그러니까 1차 협력사의 어떤 오더를 받아서 물건을 만든 2차 협력사까지도 뭐 데이터가 이렇게 디지털화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3차, 4차까지 되면은 이 천안 같은 경우는 슬슬 이제 좀 외국인이 좀 보이기 시작합니다. 외국인 노동자들 분들이 근로자분들 계시고요. 그리고 수기로 슬슬 작성을 하기 시작됩니다. 그때부터는 디지털화 이런 게 없고 수첩에다 적거나 공책에다 적거나 뭐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럼 데이터가 이게 진짜 맞는 거야? 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문제가 터졌을 때. 그래서 이런 데이터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상당히 중요하다. 이게 실제로 되게 중요합니다. 제조 현장에서는. 그래서 뭐 실시간 측정, 뭐 의사결정 이걸 떠나서 데이터를 좀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 스마트 팩토리를 도입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도입하는 기업들이 가장 장점이라고 피부로 와닿는 게 이런 데이터의 신뢰성 문제입니다. 그렇고 요거 같은 경우는 뭐 빅데이터 관련된 분석도 많이 할 수 있겠죠. 요걸로 이제 저는 빅데이터를 말만 하지 실제로 분석은 잘 할지 모르지만 대표적으로는 지멘스가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스마트 팩토리 공급 업체, 스마트 팩토리 참조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보유한 지멘스 암백 공장 독일에 있습니다. 이 같은 스마트 팩토리 공급 업체예요. 공급 업체라고 해서 스마트 팩토리를 도입하기 위해서 필요한 설비,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을 판매하고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업체가 되겠고요. 엄청 큽니다. 이 지멘스 암백 공장에서 하루에 수집되는 데이터의 종류가 뭐 제품을 만들기도 해요. 5천만 건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용량으로 환산하면은 한 5.2GB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하루에 수집되는 데이터의 양이. 네, 이게 많은 건가요? 이 빅데이터로 볼 수 있나요? 네, 조규리 교수님께 한번 실시간 여쭤봐도 좋을 것 같고요. 이게 과연 빅데이터라고 볼 수 있는 건지. 네, 그 다음에는 아까 말했듯이 감지한 다음에 판단하고 결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의사결정 과정. 이게 지능화 단계고요. 그리고 그 자동화. 아무래도 사람이 하는 거를 조금 이렇게 자동화된 로봇에 의존하는
로봇 기술 많이 여기도 포함이 됩니다. 아까 공장 자동화 얘기를 말씀드렸죠. 네, 그런 자동화 개념도 스마트 팩토리의 주요 특징 중에 하나고요. 단순 반복 작업 같은 거 있겠죠. 네, 그래서 그런 반복 작업 같은 것들 혹은 좀 사람이 하기 어려운 것들을 사람과 같이 협업하는 완벽한 무인화된 공장은 좀 존재하기 어려워요. 반도체는 뭐 완전히 거의 무인화가 가능하겠지만, 그렇죠. 왜냐하면 워낙 제품의 종류가 다양하고 제품이 좀 만들기 어려운 그런 단계로 되면은 마지막 단계 혹은 중간 단계 사람 손을 좀 거칩니다. 그렇죠? 자동차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 손 없이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과정 중간중간에 사람이 끼어들고 그랬을 때 로봇과 같이 협업해서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협업화, 판단, 결정 이런 게 스마트 팩토리의 특징 중에 하나고요. 그 내용은 뭐 여기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이런 협업 같은 경우는 뒤에 잠깐 나오는데 지능화는 이게 뭐 사람이 판단할 수 있는 거 데이터를 토대로 혹은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머신러닝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토대로 뭔가 판단하고 결정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 보시면은 이런 지능화를 토대로 어떤 실시간 문제, 휴먼 에러를 최소화시키고 실시간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능동 제어를 구현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자동화 협업화에서 요새 이제 한창 이슈가 되는 게 이제 협동 로봇, 협동 로봇이라고 합니다. 협동 로봇. 이게 이제 산업계에서 많이 곽광을 받고 있는데요. 이 친구가 할 수 있는 게 기존의 자동화된 그런 공장에서 쓰는 로봇과의 뭐가 차이가 있냐? 좀 민감한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민감한 작업.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리고 사람과 같이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민감도가 있고 민감도가 높기 때문에 미세한 작업 가능하고요. 이것도 그냥 상식으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요새 핫하니까요. 그 센싱이 있고 여기서 이제 센싱을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해서 자체적으로 좀 학습이 가능합니다. 학습. 머신러닝이죠. 학습 기능이 좀 추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다 보면 처음엔 좀 어리숙한데 점차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네, 그런 게 있고요. 그럼 이게 우리가 흔히 TV에서 본 아까 TV에서 보고 아까 유튜브에서 봤던 그런 자동화 로봇과의 어떤 차이가 있냐? 협동 로봇은 자동화 로봇은 완전 독립된 공간에서 따로 이렇게 작업을 하는 그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사람과 같이 뭘 작업하기는 어렵습니다. 협동 로봇이라는 거는 사람과 같이 내 옆에 기계가 있어요. 기계가 있고 나랑 같이 뭔가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자동화 로봇은 거기 사람 잘못 들어가면 다칩니다. 왜냐면 얘는 처음에 PLC라고 하는 걸로 얘기 말씀드렸는데 컨트롤 돼 있는 그 로직대로만 움직이기 때문에 컨트롤이 움직이기 때문에 사람과 같이 작업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협동으로 사람과 같이 할 수 있고 미세한 작업도 가능하고 그렇죠. 아주 그냥 섬세한 작업도 가능하지만 자동화 로봇은 좀 불가능하다. 혼자 움직인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자동화 협업 보시면은 크게 한 9가지의 이제 기능이 있어요. 이렇게 로봇 파일이 있어가지고 짚고 놓고 뭐 어셈블 조립하고 쌓기도 하고 포장도 하고 몰딩도 하고 구멍도 뚫고 검사도 하고 뭐 이런 기능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크게 9가지 기능이 있고 요거에 맞춰서 우리가 사람과 같이 작업을 하는 거죠. 네.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 제가 그냥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제어 단계가 있겠죠. 네, 제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제조 공정에서 문제가 발생했거나 혹은 발생할 것 같거나 혹은 어떤 고객의 요구사항이 변경이 되었거나 이럴 때 발빠르게
한 발 앞서서 반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 과정에서의 어떤 실시간 능동적으로 제어 가능한 게 스마트 팩토리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죠? 그래서 나온 게 네, 뭐 이거는 시간 관계상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네,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제어가 가능하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데이터를 수집을 했죠. 제일 먼저 수집을 하고 그걸로 사람이 내리든 혹은 머신 컴퓨터가 내리든 내려가지고 온라인 상에서 쌓인 데이터를 토대로 제어는 현실 세계의 설비가 제어가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건 4차 산업혁명에서 온라인 투 오프라인으로 변경되는 아날로그화가 되는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이 스마트 팩토리 안에도 오프라인 투 온라인, 온라인 투 오프라인으로 가는 그런 과정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4차 산업혁명이라고 했을 때 4차 혁명 시대의 가장 어떤 특징적인 개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스마트 팩토리가 대표적인 컨셉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네, 다음으로는 요 이제 ICT 스마트 팩토리 수준별로 어떤 그런 스마트 팩토리라는 게 그 단계가 좀 정해져 있어요. 크게 5단계로 얘기를 하는데 아예 스마트 팩토리 그러니까 정보 시스템 자체가 적용이 안 된 단계부터 정말 고도화된 단계가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아직 현장에서 적용을 완벽하게 구현된 스마트 팩토리 공장이다, 고도화된 공장이다 하기에는 할 만한 그런 사례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이제 주로 이제 우리나라의 그 굵직굵직한 대기업들,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중간 수준과 고도화 수준 그 어드쯤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은 이 미적용, ICT 미적용은 그냥 수작업으로 모든 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게 수작업으로 이루어진 그런 산업을 기업 공장을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 기초 수준은 단순히 그냥 모니터링 정도만 가능한 수준입니다. 체킹 정도만. 그러니까 모니터링도 안 되고 그냥 정보 시스템 정도 깔아서 인풋이 몇 개 들어왔고 아웃풋이 몇 개 되고 그 사이에 분량이 몇 개 났고 정도를 그냥 체킹하는 정도, 그렇죠? 체킹하고 모니터링까지 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실시간 개념보다는 어쨌든 조금 늦더라도, 그렇죠? 중간 수준에서는 자동화는 데이터가 설비에서 자동 집계가 되고 그리고 실시간 의사결정이 어느 정도 그걸 보고 가능한 사람이 하더라도 아까 영상에 나온 것처럼 사람이 대시보드 보면서 이렇게 요게 올라가네, 여기 낮아가네, 그런 게 있고요. 그렇죠? 그런 게 있고. 근데 수준이 좀 높아지면은 이제 다른 기업들과도 협업이 가능해집니다. 이게 기업 내에서만 좀 가능하냐, 혹은 기업 간에 좀 뭔가 전체적인 내용들을 협업할 수가 있냐, 그런 개념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사실 나누는 게 좀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은데요. 굳이 나누자면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고도화라는 거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을 쭉 다루고 있고요. 네, 그래서 굳이 요걸 좀 비교를 하자면은 굳이 비교를 하자면은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엑셀이나 공책에다 쓰는 경우를 얘기를 하고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MES라고 뒤에 나오는데 이게 좀 중요한 컨셉입니다. 중요한 정보 시스템이고요. 요거를 이제 도입을 처음에 하는 게 이제 기초 수준이고요. 정보 시스템 깔아주는 거. 그 다음에 이걸 토대로 이후에 MES가 있어야 사실 스마트 팩토리가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온 게 좀 너무 복잡해지나요? 너무 좀 어려워질 거기 2학년 대상이라고 제가 들어가지고 너무 어렵게 설명 안 하려고 합니다. 네. 근데 할 말이라기보다 알아야 될 내용들은 요 정도 있다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MES를 토대로 좀 더 얼마나 고도화가 되냐 이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사전 시뮬레이션이 좀 가능하고요. 시뮬레이션. 그리고 의사결정 같은 경우도 좀 자동화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서는 이제 AI가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고 추가로 또 AR, VR
그리고 완벽한 어떤 CPS 시스템이 운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CPS, 디지털 트윈, MES 이 세 가지가 스마트 팩토리에 좀 자주 나오고 좀 중요한 컨셉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CPS. CPS는 어떤 시스템이고요. 이 CPS를 토대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킨 게 디지털 트윈이고요. 그리고 MES라고 하는 정보 시스템 이 세 가지가 좀 중요한 개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